한 번 듣고 5번 이해하는 한국사. 안녕하세요. 한다한국사 이다지입니다. 오늘 28번째 강의고요. 정부 수립기 이후에 이승만 정부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 정말 역사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일지라도 딱 보고서 6.25 전쟁, 한국 전쟁을 떠올리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선생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나라들은 전쟁이 끝난 날을 기념을 하고 그거를 국가적인 기념일로 삼아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한테는 아직도 동족상잔의 비극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한 날을 사람들이 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휴전협정이 체결된 날을 아시나요? 7월 27일인데요. 언젠가는 정말 남북관계가 완화돼서 그리고 더 큰 꿈으로는 통일이 이루어져서 7월 27일을 기념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쭉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저 멀리 구석기부터 일제강점기 끝까지 와봤었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정부가 수립되는 측면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미군정과 소군정이 들어서고 그 안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움직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볼 내용은 그 이후에 수립된 단독 정부들을 살펴볼 건데요. 대통령의 그 집권 당시를 중심으로 해서 볼 거예요.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색깔로 그 시기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정부가 있고요. 이 안에서 그 전과 후를 나눠볼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이승만 정부 이후에 박정희 정부 그리고 쭉 이어지는 대통령들이 있죠. 누군지 아시죠? 박정희 정부 이후에 전두환 정부 이후에 노태우 정부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 이루어지기까지 가장 큰 주제를 뽑아보자면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민주화를 위한 노력, 두 번째는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한 경제적인 노력, 세 번째는 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줄거리들 28강부터 29강까지는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보고 나머지 두 주제를 30강에서 같이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승만 정부까지 할 거예요. 그런데도 굉장히 시간적인 범위가 길어서 1948년부터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1960년까지 긴 시간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들 살펴볼게요. 이승만 정부에서 이 정부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 우선적으로 반민특위,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미 배웠었죠. 재헌국회가 임기 2년 동안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미션이 2가지가 있었는데 친일파 활동을 했던 인물들에 대한 처단, 그것이 바로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국회에 결성이 돼서 반민법을 시행해 나가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정말 농민들이 바랬던 거, 내 땅을 내가 경작하는 거, 농지개혁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일들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승만 정부에 대한 이런 사람들의 지지 여부가 갈렸을 거고 그거에 따라서 그 이후의 흐름이 달라졌겠죠. 아쉽게도 반민특위라던가 이런 일들이 잘 봉합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총선에서 이승만계가 대거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세상이 바뀌려나 하는 순간에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배경이 되는 선언이 바로 에치슨 선언이에요. 미국이 에치슨 선언을 발표를 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었기에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을 침략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했는지를 중심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우리나라가 파죽지세로 막 밀리다가 이제 유엔군의 참전과 더불어서 인천 상륙 작전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반전을 기하게 되는 측면도 살펴볼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들 1사 후퇴 하면은 서울을 다시 잃고 물러났던 측면들 볼 수 있고요. 이후부터는 6.25 전쟁 내용은 아니죠. 뒤에 개헌자가 붙으면 헌법을 개정했다는 뜻인데 원래 헌법이라고 하는 건 법 중의 법이에요. 함부로 고쳐져서도 안 되고 만들 때 자체가 나라의 기본뼈대이기 때문에 이건 흔들릴 수가 없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쉽게 헌법이 바뀌나 싶을 정도로 많은 헌법의 개정이 있습니다. 특정 인물과 특정 단체의 권력 장악을 위한 개헌들이 이승만 정부부터 쭉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는지 4.4.5입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는지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선거에서 이승만의 요 사람들이 아닌데 돌풍을 일으켰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숙청이 가해지기도 하는데 최근에 무죄라고 발표가 되었던 바로 조봉암에 대한 사형 선고가 바로
그 사건으로 있습니다. 정치적 살인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진보당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도 살펴볼 거예요. 선생님이 교과서를 쭉 살펴보니까 진보당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교과서들이 대부분이었고, 조봉암이 무죄였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서술하고 있더라고요. 장준하에 대해서도 의문사였다라고 해서 교과서의 내용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내용들을, 그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개헌의 모습들,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독재를 이어나가려는 것에 한거에서 일어난 이제 모습들이 있게 되는데요. 결정적인 사건이 됐던 것이 바로 3월 15일의 부정선거였고, 이것에 한거하는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승만 정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부터 우리 하이라이트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28강 하이라이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 정치도 어렵고 무슨 내용 말하는지 모르겠어 하는 생각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풀어나가다 보면은 정말 재밌고 정말 지금 내 삶이랑 연관이 되어 있고 정말 풍부한 지식이 되는 게 여러분들 현대사예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용어를 천천히 풀어드리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 미리보기라고 해서 여러분들 원래 미리보기 탭이 있을 건데, 경제적 측면과 통일과 관련된 내용은 30강에서 다룰 거니까 그 위에 라인들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승만 정부를 미리 한번 보면요. 일단 재헌국회의에서 이런 것들이 노력이 먼저 이루어졌어요. 요게 큰 줄거리 첫 번째예요. 반민족 행위자,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립이 됐고, 농지개혁들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승만 관련된 사람들, 그 이해 집단이 총선이라고 부르는, 총선은 여러분 뭐냐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예요. 대선은 대통령 선거. 이 총선에서 대거 탈락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까지만 해도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인데 국회의원의 내 라인의 사람들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내 권력에 굉장히 위협이 되겠다 싶은 찰나에, 그리고 뭔가 새로운 세력들이 많이 이제 국회로 들어와서 뭔가 사회가 바뀌려는 찰나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항상 정말 역사엔 만약이라는 게 없는데, 선생님은 이때를 생각하면 너무 아쉬운 게, 이때 만약에 전쟁이 안 터졌더라면, 뭔가 새로운 인물들이 새로운 세력으로 정치를 이끌어 나갔다면 우리 미래가 달라지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건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두 번째. 그래서 6.25 전쟁 상황을 살펴보고요. 6.25 전쟁 중에 개헌이 있게 돼요. 발췌 개헌의 내용과 4.4.5 개헌의 내용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헌법을 뜯어고치고 아무리 부정선거를 해도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듯이 이런 부족한 점들은 새어나오게 마련이죠.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고, 그 이후에 4.19 혁명으로 무너지게 되는 과정까지를 살펴보시게 될 건데요. 민주화 관련된 투쟁 내용들은 막 많은 학생들이 막 정말 피 끓는 감정으로 이렇게 보지만, 좀 냉정하게 그거를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연습도 필요해요. 이승만 정부의 공과를 이제 여실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교과서의 표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정부 수립게요. 5.10 총선거가 열렸어요. 1948년에. 그래서 5월 10일에 그 총선거를 통해서 이제 재헌국회가 만들어졌고, 그 재헌국회에서 간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립이 되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던 날이 8월 15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재헌국회, 임기 2년 동안의 재헌국회에서는 일제강점기 동안에 쌓이고 쌓였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됐어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의 농민들의 바람은 정말 내 땅을 갖는 거였죠. 그러기 위해서 토지를 이제 국가 거두어들인 다음에 다시 분배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친일 행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단도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적으로 반민법이 만들어져요.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자, 반민족 행위자,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목표는 친일파 청산이죠. 내용은 이 법이 만들어지고 실행에 나가기 위한 위원회가 국회 안에 설치가 돼요.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잘 안 됐죠.
잘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당시에 정부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이승만의 지지 세력 중 일부 자체가 친일 세력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선생님의 주관적 해석이 아니라 명확한 역사적 통계에 의해서 친일 세력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 자체가 여기에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심지어는 반민특위가 국가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찰이 반민특위를 들어가서 이 중에 빨갱이가 있다고 습격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국제적인 뉴스에서 본인이 그걸 지시했다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를 청산한다는 것 자체가 왜 자꾸 옛날 얘기 꺼내고 그래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뭔가 여러분 똑바로 가야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과거 청산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그런데 이때 제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친일파는 광복됐다, 이제 완전 죽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광복되고 난 이후에도 80% 이상이 미군정에서 그대로 등용이 되었고 이승만 정부에서도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되게 슬펐던 게 뭐냐면 나치 활동을 했던 독일인들은 공소시효가 없어요. 공소시효 아시죠? 자필 어느 기간을 지나면은 이제는 벌의 대가를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풀어주는 건데 나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정말 전 인류적 범죄라고 생각을 해서 공소시효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숨어 살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친일파가 재산 환수 소송을 공개적으로 국가에 청구를 하는 일들이 많았었죠. 친일파들은 왜 숨지 않을까요? 왜 본인들의 행동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과거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서 농지개혁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북한과 남한의 개혁이 약간 달라요. 북한은 토지고 남한은 농지죠. 토지와 농지는 다릅니다. 토지는 그냥 대부분의 땅 전체를 얘기하고 농지는 농사 짓는 땅을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 먼저 시행되고 남한에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말 그대로 우린 체제가 다르잖아요. 사회주의 체제는 경제적으로 평등해야 돼요. 똑같아야죠. 똑같이 벌고 똑같이 나눠 쓰고 신분, 능력, 차별이 없이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반면에 자본주의는 능력 중심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한 대가로 내가 뭔가를 받아야 하고 경제적 불평등은 그 능력 차이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두 내용이 선생님 북한이 좀 더 앞서 있는 것 같아요. 남한이 좀 더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체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5정보, 이 단위 이상의 모든 땅에 대해서 시행을 했고 우리나라는 몇 정보? 3정보. 요거에 대한 농사를 짓는 토지에 대해서만 시행이 됩니다. 방법을 보면은 무상몰수하고 무상분배하는 거 딱 사회주의 방식이죠. 그래서 집단 농장에 넣고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나눠 갖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상몰수, 유상분배. 말 그대로 대가를 주고 사오고 대가를 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자본주의적 방식이죠. 자, 한계는요. 많은 지주들이 땅을 뺏기 싫었던 많은 지주들이 남한 쪽으로. 그러니까 그쪽에 자본가나 이런 세력들이 많이 월남을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시행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주들이 임의로 그 땅들을 처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건 결과적으로 지주제는 완전히 사라졌고 똑같은 그 결과예요. 지주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남의 땅을 대신 농사짓는 소작농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작농이 완전 없어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선생님도 시골 가보면 아직도 소작농이 있어요. 물론 막 소작농 막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의 토지를 대여해서 농사를 짓고 지대를 주고 사는 사람들 아직도 있습니다. 완전 사라졌다 이런 건 아니죠. 지주 제도는 사라졌죠. 지주가 있고 대농장을 소작농들만 경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졌다라고 파악하시면 되고요. 농지개혁으로 인한 변화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경작하는 면적이 늘어나고 소작지의 면적이 확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개혁마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됐고 특히나 친일파 청산 같은 과정에서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실망을 하면서 총선에서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자, 요거는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원래 연도로 보면 더 헷갈리는데 50년은 볼 필요가 있는 게 48년에 재헌국회고 임기가 딱 2년이었어요. 다른 국회는 다 4년인데 여기는 정말 초창기에 막 이렇게 수립이 되는 딱 요것만 설립을 하고 빠진 거예요.
50년에 다시 총선이 일어나게 되는데 원래 48년에 우리 맨 처음에 5.10 총선거 했을 때는 남북협상파도 빠지고 중도파도 일부만 참여를 하고 우익 계열이 많이 참여를 했다면 이번에는 2년이 지난 다음에 단독정부 수립은 이미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거를 개혁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표를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이승만계가 대거 탈락하고 무소속과 중도파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승만이 생각을 한 거죠. 간선제인데, 간접선거인데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내가 불리하겠구나, 내가 뽑힐 일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이들이 나라를 바꿔줄 때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전쟁을 살펴볼게요. 백을 보면은 양쪽에 모두 다 미국 군대와 소련 군대가 빠지게 되고 우리가 중요하게 키워드로 봤던 거 애치슨 선언이 발표가 되는데요. 애치슨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대한 방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어디까지였냐면 이렇게 해요. 딱 보니까 일본은 들어갔는데 우리는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생각을 하기에 미국은 북한이 남침을 할 경우 이쪽으로 자신들이 방어를 할 의무가 없고 자신들이 발표한 내용에 의해서 참여 의무도 없기 때문에 좀 늦게 대응할 것이다 혹은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어요. 당시 자료들을 보면. 그래서 요거 참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전개 과정을 보면 남침이냐 북침이냐를 가지고 엄청 학생들이 많이 얘기해요. 남침파가 있어요. 남침파. 남침파는 남한을 침략했다. 북침파는 북한이 침략해왔다. 정말 주어의 차이인데 남침입니다, 여러분. 남한을 침략해온 거예요. 그래서 남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정말 예전에는 서로가 먼저 쳐들어왔다고 주장을 했지만 지금은 비공개 자료가 열람이 되어서 남침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인 사실이 되었습니다. 자, 북한이 침공을 해와요. 1번부터 차근차근 볼 건데요. 실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어디까지 밀리냐면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6.25 전쟁 요거 하나를 가지고도 영화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죠. 이 남침의 최대, 그러니까 북한군의 최대 남진선을 살펴보면은 요 낙동강 전선에서 여기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학도병들까지 지원을 해서 학생들까지도 전쟁에 동원이 되었었는데 그때 나온 영화가 포화 속으로예요. 그걸 배경으로 했던 영화가. 자, 그러고 난 다음에요. 유엔은 생각보다 즉시 참전을 결정을 했고 이거를 위로 밀고 올라가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작전을 짰죠. 바로 딱 잘라서 인천으로 상륙해서 밀고 올라가는 작전.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파죽지세로 올라가게 돼서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을 탈환하고 그러난 다음에 원래 중국이랑 북한 사이에 먼저 그 전에 맺었던 조약이 뭐가 있냐면 맺었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미국이 참전하면 중국도 참전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중국도 참전할 명분을 노리고 있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압록강을까지 오게 되면 압록강을 넘어오게 되면 중국군은 참전한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되니까 중공군이 개입하게 되면서 쫙 밀려요 또. 그래서 흥남에서 철수하게 되는 이 중공군 개입해서 밀리게 되는 딱 이때 영화가 태극기 날리며 장동건이 동생도 못 알아보고 막 원빈을 동생인데 못 알아보고 막 북한군에 참전했던 그 내용이 나오게 되고 흥남 철수가 요번에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했었죠. 국제시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때 막 배에 사람들이 막 올라타고 도망을 가잖아요. 흥남 철수의 내용. 그래서 서울까지 밀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밀렸다가 다시 서울로 오게 되면서 휴전선이 마련이 되는데 휴전선과 관련된 협정이 조인되기 전까지 7월 27일 전까지 굉장히 이제 슬픈 내용이 뭐냐면 전쟁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휴전협정이 계속되는 그 와중 있잖아요. 완전 끝나기 전까지는 서로가 더 많은 고지를 탈환을 해야 나중에 휴전협정이 끝날 때쯤에 더 유리한, 더 많은 토지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협정이 분명히 휴전과 관련된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고지에서는 계속 전투가 일어났어요. 그게 고지전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가 백마고지 전투인데 선생님의 큰아버지께서 거기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차남이셨던 선생님 아버지가 장남이 되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나는 지금 사니까 난 6.25 전쟁도 모르고 너무 옛날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국인 이상에는 한 2번만 3번만 건너가면은 바로 나랑 연결되어 있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전협정이 조인되는 과정까지 나오게 됩니다. 전개 과정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되고요. 생각과 다르게 빠르게 우리가 밀려서 서울이 함락이 됐고, 이때 굉장히 국군들이 많이 휴가도 가 있고 막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소규모 국지전은 많이 일어났었고, 유엔군이 참전을 결의했어요. 결의.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참전을 즉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낙동강 전선 방어부터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작전을 짜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일어났던 것이 인천 상륙 작전이었고, 서울을 되찾고 압록강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누가 참여해요? 중국군. 중국의 공산당 관련된 군대 중공군이 참전을 하고 똑같이 중국군 생각하면 돼요. 자, 중국군이 참전하게 되면서 유엔군이 후퇴하게 되고 흥남철수가 나오게 되죠. 흥남에서 철수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후퇴하게 되는, 그래서 일사후퇴가 있게 되고요. 쭉 넘어가서 다시 한번 4단계에서는 이제 휴전협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서울을 재탈환하고 38도 선에서 전선이 고착화 된 거죠. 고착화 되면서 휴전협정이 맺어지게 되는데, 이게 맺어지게 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렸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일단 아쉬운 게 협상 테이블에도 못 앉아요. 임진왜란에 그러했던 것처럼 협상 테이블에 못 앉았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협정에 들어가게 됐고, 북한과 소련의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게 됩니다. 휴전선은 어디로 둘 것이냐, 서로 전쟁을 하면서 상대방 포로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 포로를 어떻게 놔주느냐에 대해서 나뉘게 된 거죠. 일단 휴전선은 미국의 입장은 평양으로 하자. 여기는 현재의 그 경계로. 여기에서도 의견이 계속 나뉘게 되고, 포로에 있어서도 미국은 자유송환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북한군 중에서 포로로 잡혔는데 북한으로 돌아가기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할 의지를 주장한 거였고, 이쪽에서는 자동으로 그렇든 저렇든 어쨌든 간에 상대방의 군대는 상대방 쪽으로 다 자동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근데 이 방식 자체, 이 휴전협상 자체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승만 정부가 승부수로 띄었던 것이 바로, 여기 이제 못 앉았잖아요. 아,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던 것이, 북한으로 돌아가기 싫어했던 포로들을 석방을 해버립니다. 미국에도 뭔가 보여준 거죠. 우리도 뭔가 이런 액션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남한의 뭔가를 보장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게 되고, 그래서 이 이승만 정부와 타협점을 미국이 보게 되면서 맺어졌던 것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이에요. 그래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우리를 뭐 주둔을 하기도 하고, 관련해서 북한과 관련된 대북 관련된 이런 훈련에 참여하기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게 됩니다. 자, 휴전협상이 체결이 되면서 38도선으로 휴전선이 확정이 되고요. 비무장지대도 설치가 되고, 이산가족 문제 당연히 발생하고요. 남북한에는 이걸 이용한, 상대에 대한 적개심을 이용한 독재체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통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너무나 멀고 먼 일이 되었던 것 같고,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얘기하면 또 선생님 엄청 언제적 사람이냐고 할 텐데, 선생님 진짜 어렸을 때는 막 그런 게 나왔어요. 막 한 7살 이럴 때는 삐라라고 있었거든요. 북한에서 이렇게 선점호를 보내는 거였는데, 삐라를 많이 주워가면 학교에서 막 이렇게 상장도 주는, 그때는 또 이제 포인트가 반공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부각이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동요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뭔가 남북한이 얘기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가 진행되는 것 같다가도 또 이런 북측의 도발이나 올해 일어났던 지뢰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터지게 되면은 정말 어느 나라보다 더 큰 적개심을 가지게 되는 것, 그 자체가 6.25 전쟁이 남긴 상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그 이후의 모습들이 어떻게 끌고 나갔을까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전쟁 중에요, 발췌기원이 있게 돼요. 말 그대로 이승만 정부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발췌해서 헌법을 개정을 했던 건데, 핵심은 이거잖아요. 배경은 뭐예요? 6.25 전쟁 바로 직전에 있었던 5월 총선에서 이승만계가 대거 탈락한 거예요. 대통령 간선제로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직선제로 바꿀 것을 추진합니다. 선생님, 국민들도 별로 이승만을, 이런 정부를 지지를 안 해줬다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전쟁 중이었잖아요. 전쟁 중에 대통령을 바꾼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직선제 개헌을 추진을 하고 통과가 됩니다.
그럼 이제 또 남은 건 뭐예요? 2번까지 대통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분명히 중임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2번 이상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개헌은 뭘 하게 되느냐? 4.4 5입 개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4.4 5입 개헌은 그 다음에 대선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2번 이상, 즉 3번까지도 다 할 수 있다.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만 중임 제한을 없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부결됐어요.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4.4 5입의 논리, 반올림의 원리에 의해서 그 중에서 딱 한 명 차이였거든요. 요거를 반올림으로 해서 이제 뭐 0.6 하면 반올림에서 1이 되는 것처럼 반올림에 의해서 통과를 시키자라고 하는 게 이틀 뒤에 발표가 되고 4.4 5입의 논리에 의해서 이게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거를 풍자를 하면서 사람들이 술집에서 뭐 얘기하다가 막 이런 거를 풍자와 해악을 하게 되면서, 야, 그렇게 되면 너무 말도 안 되니까 그냥 4.4 5입으로 결정해 라고 얘기하게 되는 정치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56년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발췌 개헌까지를 통해서 2번까지는 대통령이 됐어요. 그 이후에 3번째 대통령을 뽑기 위한 그 선거가 바로 56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4.4 5입이 통과가 됐을지, 4.4 5입으로 인한 그 결과가 드러났을지가 중요한데, 당시에 여당은 집권당이고 야당은 집권당이 아니잖아요. 야당 측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내걸었던 구호가 이거예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랬더니 이승만 쪽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옆에다 나란히 갈아봤자 얼마 못 간다, 뭐 별거 없다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은 이런 정말 막 선정적인, 정말 사람들의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선거 포스터들은 만들어지지 않는데, 이때는 훨씬 더 원색적이었죠. 어쨌건 56년 대선에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을 일단 보면은,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이때부터 부정선거 시작이 됐으니까 그 이전부터 개입이 되었었고 이승만이 당선이 되고요. 되게 놀라운 게 부통령에 부정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면이 당선이 된 거예요. 이게 4.19로 연결되는 연결고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요 조봉암이라고 하는 무소속 출신이 돌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당시에 공권력이 완전히 이제 특정 권력에게 장악이 되던 시대에 부정선거는 3.15 부정선거 이전에도 광범위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통령이 장면이 되고 무소속 출신이 대통령 후보로서 큰 이제 파동을 일으킨 거죠. 자, 조봉암이 이때 무소속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진보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려고 해요. 이때 일어났던 정치적인 사건이 진보당 사건이죠. 조봉암이 주장을 했던 것이 평화통일이었어요. 통일은 평화적으로. 지금 들으면 이상할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이 시기에는 평화통일을 얘기하면 북한 공산당의 이제 스파이가 되는, 간첩으로 취급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걸 기점으로 해서 평화통일을 주장한다. 이제 친북 세력이다. 혹은 관련해서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진보당 사건으로 심지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제거.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생각을 딱 해봤을 때 지금 이렇게 이승만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가 떨어진 것은 여론에 대한 장악력이 약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향신문도 이때 폐간하죠. 이제 굉장히 진보적인 논조를 내고 있던 신문도 폐간을 하고 국가보안법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진짜 이런 게 얼마 못 가요. 그 당시에는 정말 그 권력이 최고 정점인 줄 알고 정말 이 상황 유지에만 급급한 것은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 무너지게 되는 그 포인트가 바로 그 다음의 대선이었는데요. 대통령은 고민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조병옥이 사망했거든요. 자, 사망을 해서 이승만이 후보로 나가면 당연히 당선이 됐었는데 왜 부정선거를 했을까요? 이승만은 당시에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독립협회에서 그 회의장에서 연설을 했던 그 청년이 이승만인데 아직까지 살아있었던 거잖아요. 너무나 오랜 시간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대통령 하다가 죽게 되면은 부통령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부통령으로 이분과 장면이 나갔는데 중요한 점이 장면은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 싸움은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한 싸움이었을까요? 이기붕. 3.15 부정선거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기붕을 당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원래 투표는
아직 학생이신 분들은 안 해보셨죠? 가가지고 혼자 들어가서 해요. 도장도 찍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되게 조심스럽게 넣게 되는데 3인조나 5인조 같이 들어와서 투표를 해서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보게 하는 완장 선거라고 하는 완장을 커다랗게 찬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선거를 지휘를 하기도 하고 사전 투표라 그래서 투표 날이 아닌데 미리 거기다가 투표함 바꿔치기 아니면 미리 이제 투표용지를 넣어가지고 만약에 그 마을에 나올 수 있는 투표의 총량이 100표인데 100표를 훨씬 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창피한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건 심지어 요때 그냥 계획한 것도 아니고 1년 전부터 내각에 준비를 시키는 모습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해라. 자, 이거에 저항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4.19 혁명인데 4.19 혁명은 정말 최초의 어떻게 보면 현대사에서 보는 최초의 민중들에 의한 움직임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전개 과정을 보면은 마산이에요, 마산. 마산이 되게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마산의 상징이 있게 되는데 김주열군의 그러니까 경찰이 숨졌다고 발표를 하지도 않고 숨겨왔던 김주열군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 부정선거에 항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경찰에 의한 총을 맞아서 그 수류탄을 맞아서 눈에 그게 박힌 채로 떠오르게 됩니다. 마산 앞바다에서. 자,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이제 치솟게 되면서 전쟁이 아니라 혁명이 시작이 되는데 4.19 시위가 확산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교수단이에요. 교수들이 참여해요. 사회의 최고 기득권 중에 하나인 교수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대학 교수단 시위로 인해서 이승만이 국민이 원하면 물러나겠다라고 하면서 망명을 하게 되고 법을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바뀐 법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이 이끌어 나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대통령 중심제인데 독재를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이 혼자 뭔가를 못하게 내각이라고 하는 거는 다수의 지지를 받은 당이 책임을 지고 이끌어 나가는 거죠. 내각 책임제 개헌이 있게 되고 그 결과로 민주당이 압승하게 되면서 대통령으로 윤보성, 부통령으로 장면이 뽑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총리로 뽑혔던 장리가 총리로 지명이 됐던 장면이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되게 되는데 장면 내각에서는 민주화의 요구가 굉장히 들끓게 돼요. 당연히 사회적으로 억눌렸던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통일 요구도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교과서에서 제대로 서술은 안 되어 있는데요. 이 시기에 민간에서 주장했던 통일은 정말 말 그대로 평화통일이었어요. 남북한 협상을 통해서 총선거 통해서 급진적으로 통일을 이루자고 했던 거였는데 장면 정부에서는 먼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나중에 통일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서 경제개발 계획을 이때 만든 거예요. 자, 통일에 대한 요구가 있게 되는데 한계는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할 만큼 장면 총리의 그 내각이 단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내의 그런 세력 싸움, 윤보상과 장면 간의 그 구파와 신파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용이 되지 못했고 이 과정 속에서 군비도 되게 축소를 많이 하게 되고 뭔가 남북 간의 급격한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자 일부 군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이거를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세력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박정희, 일부 군인 세력들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의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 내용 정리해볼게요. 자, 510 총선거가 있었어요. 이거를 통해서 재헌국회가 만들어졌는데 임기 2년이었죠. 임기 2년의 재헌국회에서 해야 했던 중요한 일이 바로 요거였죠. 반민법과 농지개혁을 시행을 하는 거였는데요. 요 흐름 연결고리 그대로 보세요. 자, 여기서 간선제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그런데 시행을 해야 했던 반민법과 농지개혁이 시원찮았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5월 총선에서는 이승만계가 대거 탈락하게 되는 그래서 이승만의 간선제에 대한 개헌 요구가 이때 나오게 되는 거죠. 이승만 그 측에서의 자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요 흐름이 잠시 중단이 되었다가 자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발책이에요. 5월 총선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있게 되고 6.25 전쟁 중의 대선에서 이승만이 당선이 된 거예요. 몇 번째? 두 번째. 자,
자, 그러다가 세 번째를 하기 위해서 했던 개헌이 4.4 5.2개헌이었고 초대 대통령은 2번 이상을 할 수 있다. 즉 문구를 살펴보면 중임 제한 철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대선에서 이승만이 간신히 당선했죠. 간신히 당선이 되고 무소속의 조봉암이 돌풍을 일으키고 심지어 이때 장면이 부통령으로 선출이 되는, 그래서 조봉암의 선전으로 인해서 진보당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진보적 성격의 신문이 폐간이 됩니다. 경향신문 폐간. 자, 그러다가 나중에 세 번째도 지나서 네 번째까지 하려고 했을 때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승만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이기붕.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거에 항거하는 움직임 속에서 마산항쟁 속에서 김주열 군의 시체가 떠올랐고 이걸로 인해서 4.19 혁명이 본격화됩니다. 자, 4.19 혁명으로 인해서 대학교 수단의 시위까지 나왔을 때 이승만은 국민이 원하면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망명을 가게 되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게 되면서 장면이 총리로 내각을 꾸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민주화라던가 아니면 통일에 대한 강력한 요구들이 있었는데 민주당 내의 싸움으로 이걸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점이죠. 자, 관련해서 오늘 배웠던 키워드를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반민특위는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예요. 국회에 설치가 됐었고 재헌국회에서 실은 이게 만들어졌죠. 반민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민특위 자체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와 국회 프락치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자, 반민특위와 더불어서 재헌국회에서 시행을 했던 것이 농지개혁이었고 농지개혁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형태로 시행이 됐어요? 3정보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 유상으로 몰수하고 유상으로 분배하는, 그래서 소작지 자체가 감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에치슨 선언이 발표가 됐어요. 아시아의 방위선 중에서 타이완과 한국은 미국의 방어 그 라인 안에 제외가 됐죠. 그렇게 되면서 북한에 남침이 있게 되는데 굵직굵직한 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리다가 중간으로 딱 진출했던 인천 상륙작전. 이것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압록강까지 갔다가 중공군에게 밀려서 서울에서 후퇴하게 되는 1.4 후퇴의 장면들, 그러난 다음에 휴전 맺게 되는 7월 27일 날까지의 상황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휴전 과정 중에서 방공포로 석방을 하게 되고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과정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이제 민주화에 대한 라인을 살펴볼게요. 발췌개헌은 일부 유리한 것만 발췌했다고 하는 건데 헌법을 개정을 했어요. 뭐를 위해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기 위해서. 간선제로는 승산이 없으니까 이것이 통과가 되면서 이승만이 전쟁 중에서 또 대통령이 된 거고요. 그 이후의 개헌은 세 번째까지 하기 위해서 무슨 개헌? 반올림의 원칙 4.4 5.2개헌이 있게 되고 4.4 5.2개헌은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 제한 철폐, 중복해서 계속하는 것을 제한을 초대 대통령은 풀게 된 거죠. 4.4 5.2개헌. 자, 그 이후에 진보당 사건들, 요 4.4 5.2개헌 이후에 56년 대선에서 활약을 했던 조봉암을 처형하기 위한 진보당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조봉암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 이후에는 60년의 대선에서 부통령으로 누구를?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3.15 부정선거가 시행이 되죠. 이거에 저항하는 혁명이 바로 4.19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4.19 혁명 같은 경우에는 미완의 혁명이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어요. 이 결과로 그들이 원했던 민주주의가 아니라 또다시 군사, 또다시는 아니죠. 처음으로 군부 독재가 또 시작이 됐고 이 군부 독재가 끝나갈 때 또 이번에는 정말 민주화가 이루어지나 했을 때 다시 한번 그때는 전두환의 신군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사람들의 이런 의욕이 꺾이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그 안에서의 명과 암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3.15 부정선거 4.19 혁명까지의 내용들, 흐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고 장면 내각이 들어서게 되죠. 총리였던 장면, 이 장면 내각 때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는데 이 요구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고 장면 내각 당시에 얼마나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막 끌어오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이게 사회적으로 위협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남한에서 지금 단결을 해서 이 반공을 해야 돼도 모자랄 때 무슨 북한이랑 대화를 해서 통일을 해? 라고 생각을 했던 군인들의 쿠데타에 의해서 그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5.16 군사정변이죠. 자,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이승만 정부의 모든 흐름들을 살펴보셨습니다. 다시 나오게 되는 28강의 다시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빈칸들 다시 한번 채워보시고요. 선생님과 다음 강에서는 정치 파트는 끝이에요. 박정희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까지의 전반적인 흐름들, 민주주의의 흐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보기 키워드도 꼭 채워보세요.